아니야 나라 이야기 하다 완화왕 옷장 7장 비버와 지는 하루. 두 사내아이가 뒤에서 소곤거리고 있는 사이에 여자아이 둘이 갑자기 어머하고 소리를 지르며 멈춰섰다. 루시가 큰 소리로 외쳤다. 울새야! 울새가 날아가 버렸어. 새는 정말로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에드먼드는 이렇게 말하면서 피터에게 내가 뭘 했어 하는 듯한 눈길을 보냈다. 수잔이 말했다. 저거 봐. 피터가 물었다. 뭘? 저기 왼쪽 나무들 사이에서 뭔가 움직여. 아이들은 너나 없이 뚫어져라 그쪽을 바라보았다. 다들 마음이 불안했다. 그때 수잔이 말했다. 다시 나타났어. 피터가 말했다. 이번엔 나도 봤어. 아직도 저기 있다. 금방 큰 나무 뒤로 사라졌어. 루시는 애써 초조한 마음을 감추며 물었다. 저게 뭘까? 피터가 말했다. 저게 뭐든 우리를 피하고 있는 건 확실해. 눈에 띄고 싶지 않나 봐. 수잔이 말했다. 이제 집에 가자.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다들 좀 전에 에드먼드가 피터에게 속삭인 것과 똑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길을 잃은 것이다. 루시가 말했다. 저게 뭐야? 수잔이 대답했다. 동물 같은데. 봐. 저것 봐. 빨리. 저기 있어. 이번에는 모두가 그것을 보았는데 수염이 난 털북숭이 얼굴을 나무 뒤에서 쏙 내밀고 아이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식간에 뒤로 숨거나 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는 것처럼 앞발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러고 나서 그 동물은 다시 사라졌다. 아이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잠시 후 그 낯선 동물은 행여 누가 볼세라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며 나무 뒤에서 나오더니 쉿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나무가 좀 더 빽빽이 들어찬 곳에 있는 자기한테 오라고 신호를 보낸 뒤 곧 다시 사라졌다. 피터가 말했다. 이제 뭔지 알겠다. 비버야. 꼬리를 봤어. 우리 보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잖아. 소리내지 말라고 주의를 주면서. 나도 알아. 문제는 가느냐 마느냐지. 루시, 네 생각은 어때? 착한 비버 같은데? 그러자 에드먼드가 끼어들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수잔이 말했다. 한번 부딪혀 볼까? 그냥 여기에 서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 난 뭘 좀 먹고 싶어. 그 순간 비버가 나무 뒤에서 다시 고개를 내밀고는 따라오라는 신호를 열심히 보냈다. 피터가 말했다. 가자. 한번 가보지 뭐. 서로 바짝 붙어. 만일 저 비버가 적으로 돌변하면 한판 붙어야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서로 바짝 붙은 채 그 나무 쪽으로 걸어갔고 아니나 다를까 나무 뒤에서 비버를 만났다. 비버는 주춤거리며 목이 콱 잠긴 듯한 쉰 목소리로 말했다. 좀 더 안으로 들어오세요. 바로 이 안으로 말해요. 바깥은 위험해요. 비버는 나무 네 그루가 몹시 바투 자라서 가지가 서로 얽혀 있는 컴컴한 곳으로 아이들을 이끌었다. 그곳에는 눈이 쌓여 있지 않아서 아이들은 발 밑으로 갈색 흙과 솔잎을 볼 수 있었다. 그제야 비버는 아이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당신들은 아담의 아들과 이브의 딸인가요? 피터가 대답했다. 예, 맞아요. 하지만 우리 말고도 많아요. 쉿,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여기도 안전하진 않아요. 도대체 누구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여긴 우리밖에 없잖아요. 나무들이 있지요. 나무들은 언제나 듣고 있답니다. 대부분 우리 편이지만 우릴 배신하고 그 여자한테 일러 바치는 나무도 있어요. 누굴 말하는지 알죠?
그러고 나서 비버는 고개를 몇 차례 끄덕여 보였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자꾸 편 하는데 당신이 우리 편이라는 걸 어떻게 믿죠? 그때 피터가 옆에서 덧붙였다. 비버 씨, 무례하게 굴려는 건 아니에요. 우린 여기가 처음이라서요. 네, 옳은 말이에요. 자, 여기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비버는 아이들 쪽으로 작고 하얀 것을 쳐들었다. 아이들이 놀라서 그걸 바라보았다. 그때 루시가 갑자기 소리쳤다. 내 손수건이야. 내가 톰누스 씨한테 준 거야. 그래요. 가엾은 그 친구는 잡히기 전에 낌새를 눈치채고 이걸 나한테 건네줬어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서 꼭 당신을 만나라더군요. 또 당신을 데리고. 여기서부터 비버는 목소리를 점점 낮추더니 한두 번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고는 자기한테 바짝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아이들이 곧 비버의 수염이 얼굴에 닿아 간지러울 만큼 가까이 다가가자 비버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슬란님이 오신다는 말이 떠돌고 있어요. 어쩌면 벌써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더 아슬란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비버가 얘기를 끝내자마자 다들 아주 색다른 느낌에 사로잡혔다. 어쩌면 여러분도 가끔씩 꿈속에서 누군가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원대한 뜻이 담겨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그것이 꿈 전체를 악몽으로 변하게 하는 무시무시한 뜻일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아름다워서 도저히 말로 옮겨 놓을 수 없는 사랑스러운 뜻일 수도 있다. 너무도 아름다운 나머지 평생토록 기억하고 다시 한번 꿔보고 싶은 그런 꿈 말이다. 지금이 바로 그랬다. 아슬란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아이들은 저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꿈틀 솟는 것을 느꼈다. 에드먼드는 까닭 모를 공포를 느꼈고 피터는 갑자기 솟구치는 용기와 모험심을 느꼈다. 수자는 뭔가 달콤한 향기나 감미로운 선율이 자기 곁으로 확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루시는 아침에 일어나 그날이 방학 첫날이라거나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런 기분에 휩싸였다. 루시가 말했다. 그런데 톰누스 씨는 어떻게 된 거죠? 어디 있어요? 비버가 말했다. 쉿, 여기서는 안 돼요. 마음 놓고 얘기하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모실게요. 에드먼드만 빼고 이제 아무도 비버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사라는 말을 듣고는 모두들 물론 에드먼드도 너무나 반가웠다. 그래서 놀라울이 많지 빠른 걸음으로 앞서가는 세 친구를 따라 1시간이 넘도록 빽빽한 숲길을 허겁지겁 쫓아갔다. 모두들 너무나 허기가 져 기진맥진해졌을 무렵 갑자기 나무들이 줄어들며 점점 가파른 내리막길이 나타났다. 잠시 후 하늘이 훤히 보이는 곳으로 나오자 멋진 풍경이 발 아래 펼쳐졌다. 그들은 가파르고 좁은 골짜기 언저리에 서 있었다. 골짜기 아래로는 얼지만 않았다면 시원스레 흐르고 있을 꽤 커다란 강이 뻗어 있었다. 그들 바로 밑으로는 강을 가로지르는 댐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은 댐을 보자 문득 비버들이 댐을 만드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분명히 비버씨가 만든 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버씨의 얼굴에는 쑥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는데 그건 정원을 손수 만든 사람 앞에서 그 정원을 보거나 직접 글을 쓴 사람 앞에서 그 글을 읽을 때 상대방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표정이었다. 그래서 수잔이 그저 예의상 어쩜 저렇게 멋진 댐이 있을까 하고 말하자 비버씨도 이번만은 쉿이라는 말 대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직 다 된 것도 아닌데요 뭐 하고 정색을 했다. 댐 꼭대기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벌집처럼 생긴 우스꽝스런 작은 집이 있었고 그 지붕에 난 구멍에서는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여러분이 그 광경을 보았다면, 특히 배고플 때라면 당장 음식 생각이 나서 더욱 배가 고파졌을 거다. 다른 아이들한테는 대체로 그런 것들이 눈에 띄었지만 에드먼드는 좀 다른 것을 눈여겨보았다. 작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온 강줄기가 그 큰 강 하류 지역으로 합류하고 있었다. 그 골짜기를 올려다보니 2개의 작은 언덕이 보였다. 에드먼드는 곧 하얀 마녀가 가로등에서 헤어지던 날 가르쳐 주었던 작은 언덕 2개란 걸 알 수 있었다. 불과 1.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언덕 사이에 마녀의 집이 있을 게 틀림없었다. 에드먼드는 터키 젤리를 떠올리며 왕이 되는 상상도 했다. 그러면서 피터 형이 과연 그걸 좋아할까?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자 문득 소름 끼치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비버 씨가 말했다. 다 왔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내가 안내하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댐 꼭대기는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편이었지만 얼음으로 덮여 있어 그렇게 걷기 수월한 곳은 아니었다. 얼어붙은 저수지의 빙판은 평평했으나 강 하류로 이어지는 반대쪽은 가파른 낭떠러지였다. 그 길을 따라 아이들은 한 줄로 쭉 늘어서서 강 상류와 하류가 멀리까지 보이는 댐 한복판까지 걸어갔다. 마침내 아이들은 비버씨네 집 앞에 도착했다. 비버씨가 집 안을 향해 소리쳤다. 여보, 우리가 왔어요. 그들을 찾았어요. 여기 아담의 아들과 이브의 딸들이 왔어요. 그러고는 모두들 안으로 들어갔다. 루시가 안으로 들어가서 맨 먼저 들은 소리는 드르륵거리는 소리였고 맨 처음 본 것은 착하게 생긴 나이든 암컷 비버였다. 비버 부인은 구석에 앉아 실을 입에 물고 재봉틀을 돌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드르륵거리는 소리는 바로 재봉틀에서 나는 소리였다. 아이들이 들어가자마자 비버 부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인은 주름진 앞발을 내밀며 말했다. 드디어 오셨군요, 드디어. 세상에, 내가 살아서 이런 날을 보다니. 감자는 삶은 중이고 주전자 물도 끓고 있어요. 여보, 당신은 물고기 좀 잡아오세요. 그래, 그러지. 비버 씨는 꽁꽁 얼어붙은 저수지 한가운데로 갔다. 거기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 구멍은 비버 씨가 얼지 않게 날마다 손도끼로 뚫어놓은 곳이었다. 비버 씨는 조용히 구멍 가장자리에 앉아서 그 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앞발을 내리쳐 눈 깜짝할 사이에 아름다운 송어 한 마리를 휙 낚아챘다.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법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동안 여자아이들은 비버 부인을 거들어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식탁을 차리고 빵을 자르고 접시들을 오븐에 넣어 데우고 집안 한 구석에 있는 술통에서 비버 씨가 마실 맥주를 큰 잔에 따르고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구었다. 루시는 툼누스 씨의 동굴과는 전혀 다르지만 비버들도 아늑한 집을 갖고 있구나 생각했다. 천장에는 양파를 엮은 줄과 햄이 매달려 있고 벽에는 고무장화, 방수포, 손도끼, 큰 가위, 삽, 모종삽, 회반죽을 나르는 도구들, 낚싯대, 어망, 자루 같은 것들이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또 식탁 위에는 거칠지만 깨끗한 식탁보가 깔려 있었다. 프라이팬이 때마침 달구어져 지글지글 소리가 날 때 비버씨가 물고기를 들고 들어왔다. 물고기는 벌써 비버씨가 밖에서 칼로 배를 따 깨끗하게 손질을 끝낸 상태였다. 여러분은 막 잡은 생선을 튀길 때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날지, 배고픈 아이들이 물고기가 다 튀겨지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지, 그리고 비버씨가 이제 다 돼갑니다 하고 말할 때까지 아이들이 얼마나 더 심하게 배가 고팠을지 상상이 갈 거다. 루시가 비버 부인을 도와 송어를 요리해 내놓는 동안 수자는 감자를 건져내어 물기를 싹 가신 다음
다시 빈 냄비에 담아 레인지 옆에 두었다. 잠시 후 모두들 간여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먹을 준비를 했다. 아이들에게는 크림이 듬뿍 든 우유가 한 주전자 있었고 비버씨에게는 맥주가 있었다. 모두들 원하는 만큼 감자에 듬뿍 발라 먹을 수 있는 샛노란 버터 덩어리가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내 생각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모두 민물고기만큼 기막히게 맛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을 게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물고기를 프라이팬에서 튀겨낸 지 30초도 안 돼 다 먹어 치웠으니까. 비버 부인이 오븐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끈적끈적하고 큼직한 마멀레이드 롤빵을 꺼내가지고 왔다. 그리고 나서 빵을 다 먹은 후 곧바로 차를 마실 수 있게 불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았다. 각자 찻잔을 들고 간여의자를 뒤로 밀어 벽에 기대 놓고는 만족스럽게 큰 숨을 길게 내쉬었다. 비버씨가 빈 맥주잔을 밀어내고 찻잔을 앞으로 당기면서 말했다. 자, 내 파이프에 불이 잘 붙을 때까지 좀 기다려줘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다시 눈이 내리고 있군요. 비버씨는 창밖을 흘끗 내다보면서 덧붙였다. 잘 됐어요. 눈이 오니까 아무도 우릴 찾지 못할 거예요. 설령 누가 당신들을 미행했다 하더라도 발자국을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